이제 이런 책을 소개할 일이 없었는데 이런 자리가 생겨서 어쨌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분에라도 더 정확한 내용을 한번 좀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받으신 유인물에 보면 분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게 원래 이제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책 많이 갖고 다니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아졌는데 가급적 이 시간 안에 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은 이제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요거 간략히 말씀드리고, 책의 핵심 내용 말씀드리고, 책 나오고 나서 이게 한국 뭐 3년 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때부터 해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졌나, 사회에 어떤 반향을 끼쳤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출간인데, 먼저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은 이영훈 교수가 창안을 한 말이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민족주의보다도 훨씬 못한, 민족주의도 사실 현대 20세기는 민족주의 시대죠. 근데 21세기에 와서 민족주의가 과연 긍정적이냐 하면 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종족주의라는 건 그보다 훨씬 저차원의,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지 못한, 근대 국가를 이루지 못한 저 뭐 고대라든가 중세의 어떤 뭐 소규모 부족, 종족,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학에 입각하지 않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허구의 관념들, 그래서 그 관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 이거를 이제 종족주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부족, 종족이 트라이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리발리즘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요. 이영훈 교수가 뭐 그런 용어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는 이영훈 교수가 창안을 한 그런 것이 되겠고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어떻게 출간하게 됐나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한마디로는 그 좌익의 역사 정치 비판서입니다. 역사 정치라는 말을 저게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역사를, 과거사를 이용해서 어떤 현실 정치에, 국내 정치에 또는 국제 정치에 써먹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역사라는 게 어쨌든 사실에 입각해서 구성되는 게 역사인데, 사실에 입각하지 않게 되죠. 현실 정치의 목적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 정치에서 자기 경쟁 세력, 반대 정당, 반대 세력을, 그 반대 세력에 타격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역사를 적당히 편집해서, 또는 심지어 사실이 아닌 것도 끼워 넣어서 역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실 정치에 써먹는 거. 또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죠. 국제관계에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과거의 어떤 역사권을 끄집어내서 그걸로 그 옆 나라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정치인데, 좌익이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좌파가 여기에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우파는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국힘당, 역사에 진짜 관심 없습니다. 거기는. 예. 근데 이 책은 뭐냐? 좌파가 우리나라에서 역사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특히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두 가지 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 일제시대에 뭐 무슨 소위 일본에 대해서 친일 또는 뭐 여러 가지 협력, 또는 심지어 나가서 반미적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그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이자라도 하자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여러 가지를 했어요. 뭐 친일 반미적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걸 했고,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친일 인명사전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친일파를 대거 선정을 했어요. 아까 호사카 유지도 뭐 친일파 이랬습니다만은, 친일파를 대거 선정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거의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빼고는 거의 다 거기 걸려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됩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예? 또 친일파가 세운 뭔가 좀 더러운 나라, 문제가 있는 나라. 그래서 뭔가 새로 나라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건 제가요 밑에 사소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협력 행위를 비난해서 건국 세력을 친일 반미적으로 매도했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식민 통치 기간에 입은 피해 이런 것을 부각을 시키는데, 이게 뭐 사실이 있었고 그 사실을 현시의 필요성에 따라서 끄집어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모르겠는데 거의 날조예요. 억지고. 예를 들어서 쌀 수탈 이러면은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쌀을 뺏어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쌀이 일본으로 수출된 거거든요. 반도체 수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반도체를 우리가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수탈당하고 있다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쌀도 마찬가지거든요. 쌀도 일본이 쌀이 비싸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쌀이 팔려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쌀값이 오르죠. 그러면 그것을 판 지주나 농민은 소득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나는 건데, 쌀 수탈이라고 이제 그렇게 서술을 했어요. 요즘은 반출이라 그럽니다. 그럼 반출이라 그러면 또 그냥 가져간 것 같잖아요. 수출하고 그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제하에서의 피해를 과장하고 날조해서 반일 적대의식, 또 적대감정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거겠죠.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우방 내지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협력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파탄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거의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어쨌든 현실의 자기 정치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국내 정치 또는 국제 정치. 그래서 이런 것이 횡행하고 있었고, 그걸 비판하는 책이 이 반일 중국주의인데 2019년 6월 말 한 29일인가 이때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지금 모자라는 3년이 되겠고요. 저희는 경제사 전공자인데 한국 경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사학과에서. 견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늘 비판해 오고 좀 이랬는데, 특히 이게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2015년 말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이거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폐기하지는 않았어요. 일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걸 폐기한다, 재협상하자라든가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안 하고, 그러나 폐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안부에 대해서 그때 화해치유재단이라 그래서 위안부에 대해서 약 1인당 1억 원씩 지급해주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단체를 해산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사실상 폐기,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한번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2018년, 역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죠. 2018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이른바 징용배상 판결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제 말에 일본에 노무하러 갔던 사람들이 징용을 당해서 간 거다. 징용이라는 게 강제로 가는 거잖아요. 군대 징집당하듯이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하는 게 징용인데, 강제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식민 통치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고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2018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배상을 하려면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일본 쪽에서 반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한일 관계가 대단히 악화됐죠.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 깬 거, 그다음에 징용배상 판결 이런 거. 그 다음에 2018년 당시에도 또 진행되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위안부 배상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만약 책임이 있다면 일본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죠. 실제로 물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상 판결은 안 났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고요. 여기 함승희 변호사님 등 해서 법리를 잘 아시겠지만은 타국 정부는 주권 면제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이건 막 진행을 했어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좀 막아보자 해서 저희 이승만 TV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막 하고 있을 텐데 반일 종족주의를 타파하자라고 하는 시리즈로 30편을 이제 방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라고 해서 16편, 모든 46편의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영훈 교수를 비롯해서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명의 총 6명이 이제 주제를 분담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던 거고요. 영상으로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해서 정리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냈는데, 여기 필진을 보시면은, 뭐, 이영훈, 김낙년, 주익종, 정한기, 이의연에서 이 5명은 다 한국경제사 전공자들이고요. 뭐, 자기 주 시대가 이영훈 교수 같으면 조선 후기고, 이의연 씨도 조선 후기고, 김낙년 교수는 이제 동국대 교수로 있다가 퇴직한 분인데, 이분과 또 정한기 박사는 일제시대 연구자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실증 연구를 한 경력이 있고, 김영삼 씨는 이제 월간조선에서 기자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특히 역사 쪽으로 많이 다뤘던 분이죠. 이렇게 해서 6명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요. 책의 구성은 뭐 이랬어요. 크게 보면 결국 일제시대에 관한 잘못된 기억, 그 기억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수탈론이라는 걸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탈론에서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토지 수탈이죠. 토지를 뺏어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지조사 사업 때 일본이 뭘 했을까? 이걸 한국인한테 물어보면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이 뭐 토지 뺏어간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런 답이 쉽게 나올 겁니다. 그럼 토지 수탈. 좀 전에 식량 말씀드렸죠. 식량. 또 노동력 수탈은 뭐냐면 일제 말에 이제 전 시기에 동원한 거, 일본으로 또는 사할린 또 어디입니까? 동남아라든가 남양으로, 남태평양의 섬으로 동원한 거, 뭐 위안부 동원, 병력, 그 다음에 독도도 우리나라 영토인데 뭐 일본이 뺏어갔다. 뭐 지금도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 뭐 이렇게 해서 역시 독도도 크게 보면 수탈론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주제에서 수탈론적인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다뤘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를 어쨌든 정리해서 새 출발을 한 게 1965년 체제인데, 한일협정, 특히 청구권협정 체제인데, 청구권협정이라는 게 뭐냐, 이걸 다루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징용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로 무너지게 위기에 봉착했느냐 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이게 이제 책의 출간, 배경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일의 뿌리, 해서 식민 통치 일제시대에 관한 잘못된 기억, 우리나라에서의 국사학과 사람들이 주입하는 일제시기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주입한 잘못된 기억, 이거를 이제 비판하는 게 사실은 반일종족주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날조된 증오의 기억들 이렇게 이제 붙여봤는데, 사실 이 표현이 강하잖아요. 날조됐다고 하는 게.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사학과 사람들의 한국사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연구 따로 교육 따로예요. 연구는 막 해요. 연구는 왜냐하면 연구는 사료와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게 나온 결과를 교과서에 반영을 안 합니다. 교과서는 여전히 일본이 수탈했고 학대했고 이런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거는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 또는 증오심, 이런 것들을 계속 조장하고 유발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날조된 증오의 기억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거 반일종족주의에 들어있는 그림인데, 이거는 소설가 조정래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소설에 들어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아리랑만 읽으면은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에 저항하는 사람,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을 이렇게 직결 처분으로 학살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토지조사 사업, 이 사람이 뭔가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걸 막으려고 했을 텐데 왜 저항했다고 하느냐?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토지를 뺏길까봐 이 사람이 저항을 한 건데, 그렇게 현장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직결 처분으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토지조사 사업 때 토지를 빼앗아간 게 없어요. 이거 100% 확실한 팩트입니다. 이건 여러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거는, 그 일제시대의 경찰이 그 직결 처분권이 있었어요. 직결 처분권 내지 직결 재판권 비슷한 사법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구류를 살린다거나, 예? 또는 벌금, 과태료 뭐 이런 걸 매긴다든가 하는 그런 가벼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지, 사람을 총살하는 식의 이런 직결 심판, 직결 처분은 없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조성래 씨는 그걸 태연하게 아리랑회라고 하는 소설에, 저게 뭐 다 합치면은 뭐 200 몇십만 부가 뭐 이렇게 팔렸다고 하는데, 그 소설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그 사실의 날조,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어쨌든 불러 넣어줬다, 이렇게 지적을 우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안부 강제 연행인데, 강제 연행된 그 위안부가 뭐냐 이러면은 이 우리나라 좌파들은 강제 연행된 성노예 이릅니다. 우선 위안소에 가서는 이제 뭔가 일본군에게 성적 위안을 강제로 제공해야 됐으니까 성노예라고 부르는 게 뭐 나름대로 그래서 성노예를 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안부가 됐느냐라는 문제에서 강제 연행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역시 책에 실린 건데, 이게 뭐 무슨 물동이 같은 거죠. 우물에 물 길러 왔다가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지금 여기에 뭐 같은 마을 주민이 있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제 애처로 나 좀 살려달라는 식으로, 구해달라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 총을 맨 일본인들이 일본 군 같죠? 일본 군이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트럭에 태워요. 여기는 그렇게 잡혀온 여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임의로 저희가 그 책을 만들면서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쓰였어요. 이런 이미지가. 이게 사실은 처음 나온 거예요. 97년도에.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거는 1990년이거든요. 91년에 김학순이라고 하는 원 위안부가 내가 옛날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어떻게 됐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강제 연행됐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안부로 끌려갔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일본 경찰이잖아요. 경찰이나 군이잖아요. 팔을 끼고 끌고 가는 이미지가 이 97년에, 이거 소설인데 애미 이름은 조센 삐였다라고 하는 소설에 등장합니다. 이 소설은 그 전에 나온 책이에요. 원래 80몇 년에 나온 책인데, 그때만 해도 이런 이런 이미지를 안 썼어요. 그랬다가 이 이미지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굳어진 게 이거죠. 영화 귀향. 이건 2016년인데, 역시 딱 봐도 소녀죠. 소녀가 이거 일본 군이죠. 경찰도 아니에요. 앞에는 뭐 경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이죠. 일본 관원이 이렇게 끌고 간 게 위안부다 하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 혹시 나오겠습니다. 소녀상 그러면은 나이 어린 소녀들이 끌려갔다. 이제 이런 식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 영화 귀향에 나오는 장면인데, 위안부를 학살해요. 네? 막 구덩이에 놓고 총 쏩니다. 그래갖고 죽었어요. 총 맞고.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살아서 돌아오고, 그 소녀가 자기 무슨 같이 갔던 친구의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이 고향에 돌아간다. 뭐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위안부 학살이 있었느냐? 전쟁통에 일제 말기에 일본군이 패주할 때 폭격을 맞고 이럴 때 죽은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일본군이 위안부들을 끌고 와서 어떤 이유든지 이렇게 학살한 경우는 없습니다. 학살한 거는 없어요. 힘들게 데려간 거예요. 힘들게. 전장까지. 생각해 보세요. 저 남태평양 거기까지도 끌고 갔거든요. 아주 지독해요. 그거 보면은. 근데 거기까지 애써 끌고 가서는 왜 죽입니까? 이렇게?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아까 뭐 거짓말하는 뭐 사기죄 뭐 이런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이미지. 그럼 사람들 어쨌든 이런 영화 보면은 막 피꺼솥이라 그러나요? 피가 거꾸로 솟고 막 분노가 생기고 이러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미지죠. 이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거고, 이거는 남산에, 저희 이승만 학당이 남산에 있는데 저희 좀 걸어가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제 소녀들이고, 이건 김학순 씨라는 그 할머니인 거죠.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소녀들을 만나는 장면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동상이 굉장히 인색한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보면 동상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있는 동상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라든가 이때 세운 것들이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리에 동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일본이라든가 유럽 이런 데 가면 왜 별로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 뭐 그 지역의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동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상에 인색한 나라에서 이거는 지금 전국에 몇백 개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 몇백 개를 만들어서 뭐 학교에다 설치하고 어디 설치하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거의 광기입니다. 광기. 자, 실제 위안부 동원의 구조는 어떠냐? 일본군이 설치하는 거예요, 물론. 일본군이 설치하는데 업주가 있어요, 업주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래도 제일 많은 건 뭐냐면 일본군이 업주에게 우리 위안소가 필요하다.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물론 전장에 만드는 거예요. 전장에. 아무 데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위안소가 아니에요. 그냥 군부대 앞에 뭐가 있으면은 왜 우리나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예전에 뭐 기지총 같은 게 있잖아요. 부대 앞에 가면은 창녀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러니까 조선이라든가 일본, 대만 이런 곳에 있던 곳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위안소는 아니고요. 위안소는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 그 다음에는 왜 동남아 전선이잖아요. 그럼 동남아 이런 곳에 만들어지는 게 위안소입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위안소를 만들려면 우선 그 업주가 건물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거 다 군에서 만들어줘요. 군에서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군에서 민가를 뺏는 거죠. 민가를 징발해서 너 이거 위안소로 해라. 그리고 필요한 집기나 이런 것도 제공해 줍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일본군이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면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럼 이 업주가 위안부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직접 오기도 하고 또는 주선업자라고 해서 소개하는 업자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요. 일본으로도 가고 조선으로도 오고. 물론 중국에 있는 위안소에는 중국 현지에서도 모집을 합니다. 모집 내지 거기서도 위안부를 충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선 이제 우리의 1차적인 관심사는 아니고 조선 여성이 어떻게 위안부가 됐느냐 하는 건데 이 주선업자나 위안소 업주가 꼬시는 거예요. 가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 아니면 그 전차금이라 그래서 거액의 자금을 줘요. 예를 들어 1,000원. 1,000원 그러면 이게 일제말 44년, 45년 가면 인플레가 돼서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만은 1,000원 그러면 지금 감각으로는 1억 원쯤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예? 가난한 여성한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이 한 푼도 없는 집이에요. 그 집에 1억 원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면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언이설이라고 그랬죠? 가난한 집에. 그러면 부모가 동의를 해서 딸을 넘겨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건. 아까 봤듯이 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갑자기 일본 병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태워서 끌고 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일본인이 그렇게 증언을 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일본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주도에서 여자들을 자기가 그렇게 사냥해 갔다라고 증언을 했고 이게 번역되고 80몇 년에 책을 썼고 우리나라에서 89년에 나왔고 위안부 문제가 터질 때쯤 되니까 이게 막 엄청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제주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그런 일 없었는데 성산포 뭐 이런 데서 했다는데 우리 마을에서 그런 일 없다는데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거짓말. 그래서 일본의 좌파 신문으로 아사히 신문이 있는데 아사히 신문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계속 보도를 했다가 나중에 2010년도에 가서 이게 사기극이었다 해서 신문에 크게 그 기사를 취소한다고 크게 광고를 낸 적이 있고요. 실제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은 그것 때문에 뭐 판매 부수가 뭐 200만 부인가 뭐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기극이 드러난 다음에. 어쨌든 가난한 집의 여성한테 거액을 넘겨주고 꾀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물론 사기를 치다 보니까 굳이 꼭 거액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최대 1억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원까지, 1억 원까지 줄 용의가 있는데 뭐 처음에 한 100원 준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죠. 그럼 좋다, 100원도 덥석 받아요. 그러면 100원 쓱 주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기 행위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업자가 부모들에게 넘겨받아서 데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안부를 전쟁에 동원한 거는 맞는데 그러면 책임자는 누구냐? 저는 셋이라고 봐요. 일본 정부나 군, 근데 위안소 업주, 그다음에 부모예요. 부모. 빈곤 가정의 부모.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제 때는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 주선업자한테 팔아 넘겨요. 여자들을. 그러니까 친권, 호주 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든지 남편이든지. 이 책임자야. 위안부 동원의 책임자. 단적으로는 빈곤. 물론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 얘기는 일본이 일본은 책임이 없고 면책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일본 정부도 나중에 막 사과하고 뭐 이러잖아요. 한일 위안부 합의 또 뭡니까? 2015년에는 일본 정부가 직접 돈을 내 가지고 기금도 만들어서 지급하고 이러는 게 일본 정부도 어쨌든 창피하거든요.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 책임의 일단을 지는 거죠. 진 건데 이게 뭐 멀쩡한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가 이런 게 아니라 이때는 여성들이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막 팔려나가고 넘겨주고 그랬어요. 민며느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민며느리라는 게 이게 그냥 가난한 집에서 여자애를 키우기 어려우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남의 집에. 그럼 거기서 크다가 뭐가 안 맞아갖고 도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넘기는, 또는 그 직접 처음부터 이 업주한테 넘기지 않고 처음에는 그 무슨 식당 같은데 그 업주한테 그냥 넘겨요. 그러니까 무슨 취직 겸 해서 넘기는 거죠. 우리나라 60년대까지도 뭐 식모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업주에게 넘기면 거기서 그 소녀가 크는 과정에서 뭐 그 업주가 뭐 팔아먹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군 위안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가든지 어쨌든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심사가 있어요. 영사관의 심사가. 위안부가 중국으로 건너갈 때는 여러 서류가 필요해요. 신분증명서, 또 임시작부 영업허가원, 뭐 사진, 승낙서,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그다음에 뭐 조사서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해요. 이 서류가 없으면은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영사관 심사를 통과를 못 합니다. 이게 그 양식인데 신분증명서 이렇게 아까 그 호사카 유지 책에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안부 무슨 자료집 이런 거를 냈는데 신분증명서 해가지고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신분증명서는 어디서 받느냐?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간다 그러면 서울의 어떤 경찰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겁니다. 여기에 본적, 현주소, 직업, 성명, 생년월일 가서 다 이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고 이거를 받아야 돼요. 본인이 가야죠, 물론. 임시작부 영업허가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기재하는 게 있는데 작부가 이제 그거죠. 작부가 술집 작부 이런 뜻이죠. 무슨 내용이 적느냐? 뭐 본적은 어디고, 현주소는 어디고, 영업장소는 어디다. 그러니까 위안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이거를 낸다. 그 다음에 작부 본인이 도장을 찍는 게 있고 포주의 도장을 찍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작부 본인과 포주 간에 그 포주가 같이 이 일을 하겠다라고 허가 신청서를 내는 것이 되겠고, 승낙서가 뭐냐면 이게 위안소 작부로 일할 것을 승낙함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언제 호주 친권자가 날인을 하게 돼 있어요. 호주 친권자가, 부모가. 그 다음에 가업인이라는 거는 그 위안부 본인, 여성 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조사서는 뭐 요 사항을 이제 그 관청에서 조사해 놓는 거고요. 여기에 이런
여기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 도장이 맞는 도장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권자랑 이 여성이 정말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게 맞느냐, 호주 친권자가 맞느냐, 이것 때문에 호적 등본 이게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로 끌려가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여성 본인의 의사에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가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넘기는 거예요. 그 작년인가요? 작년 초에 뭐 하버드대 로스쿨에 램지영가 하는 교수가 뭐 위안부 계약이라고 써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우리나라 언론이 참 문제가 많은데 거의 방송이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저녁 8시 뉴스 매일 해요. 매일 보도를 해요. SBS가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작년 2월 한 달 동안. MBC가 오히려 좀 덜 했어요. MBC가 뭐 하루 이틀 빼먹고 이러는데 SBS는 거의 뭐 한 달 내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약이라 그랬더니 무슨 계약이냐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계약 아닌가요? 부모가 관련 서류 다 넘겨주고 돈 받고 그다음에 여기다 도장 꽝꽝 찍어가지고 딸을 넘겨줘요. 계약이죠. 부모가 한 계약이죠. 부모가 한 계약. 자, 이런 거를 저희 책에서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 기억, 아까 말씀드린 뭐죠? 관원이 팔짱 끼고 강제로 끌고 가는, 총칼로 강제로 끌고 가는, 이거는 정말 90년대 말부터 만들어진 기억이고요.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5년에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사르빈강의 노을이 진다라고 하는 영화고, 사르빈강이 버마에 있는 강이래요. 실제로 있는 강인지는 모르겠는데, 살윈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읽어서, 읽을 때 사르빈이라고 이제 읽었고, 이게 신영균 씨예요. 신영균 씨고, 이제, 저 사람이 위안부인가? 뭐 이런데, 이게 이제 이 위안부 그 장면, 영화 장면을 캡처를 한 거고요. 이 위안부 모습이에요. 위안부 모습. 지금 알고 있는 위안부 모습이 아니죠? 지금 그리고 있는 위안부 모습이 아닙니다. 영화, 요거, 그래서 잠깐 보실까요? 자, 버마 전선에 지금 위안부 여성들이 도착해서 이 여성들을 이제 어디 위안소에 배치하는 거겠죠. 부대별로 배치하는 그 장면인데, 지금 만약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여성들은 뭐를 가지고 어떤 여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형상화했을까요? 양공주죠, 양공주. 예? 그 60년대 같으면은. 자, 1965년이면 한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그러면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일제시대에 관한 기억이 없습니다. 직접 본 기억은 없어요. 예? 저도 자료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갖게 된 기억이고요. 갖게 된 사실인데, 알게 된 사실인데, 파마머리를 하고 있고, 원피스를 입고 있고, 그리고 이 행동 거지가 완전히 뭐랄까요, 달코 다른 매춘 여성, 이런 이미지죠. 60년대만 해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물론 그때는 위안부를 많이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다루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60년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기억은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오염이 된 거예요. 그 미군 양공주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위안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저는 사실에 좀 가깝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연령이 지금 소녀상 해가지고 뭐 열 몇 살짜리를 끌고 간 걸로 돼 있지만은 실제로 미군 포로 신문 기록, 그러니까 일본군이 나중에 항복하고 그럼 일본군에 딸려 있던 위안부들도 포로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신문한 기록에 의하면은 다 20대예요. 25 넘고 이런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나이로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여기 보이는 사람들이 더 사실에 가깝다. 소녀상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안부는 이렇고, 노무동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뭐 복잡합니다만, 크게
요런 단계로 모집, 관할선, 징용 요 세 가지로 그 노동력 동원이 이루어졌는데 모집이나 관할선은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인 거고 징용은 강제로 끌고 가는 거고요. 그런데 모집은 여기 나왔습니다만 39년도 9월부터 시행이 된 거고 관할선은 이건 그러니까 총독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원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죠. 이건 42년도 2월부터 시행이 된 거고 징용은 우리나라에서는 44년 9월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44년 9월에서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게 45년이 되면 전황이 악화돼서 거의 배가 못 다녀요. 배가 일본에서 나와가서 가면은 거기 폭격맞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45년도에는 거의 노무동원이 잘 안 됩니다. 45년도 특히 뭐 한 3월, 8월에 항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징용은 대단히 짧은 시기에 시행이 된 것이다. 예? 징용은 예를 들어서 이런 영장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징용 고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장이 나와서 이제 끌려가는 게 징용이에요. 이거는 김병식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홋카이도 탄광 기선 주식회사에 홋카이도에 있는 유바리 광업소라는 곳에 갔는데 1942년도 10월 달에 처음에 갔어요. 갔다가 44년도 4월에 이 광업소가 또는 이 회사가 군수회사로 지정이 되면서 현원징용이라 그래가지고 새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징용이 된 거예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그럼 뭐가 달라지냐? 임의로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게 현원징용입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의 징용 그러면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조선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고지서 영장이 떨어져 가지고 강제로 일본으로 일하러 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그 징용이 되겠죠. 그런데 모집 관할선이라고 해도 다 일본의 뭐 탄광이라든가 건설 현장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회사의 그 노무 담당자들이 필요해서 조선에 오는 건데 미리 일본 정부에 얘기를 해요. 후생성 뭐 이런 곳에 얘기를 하고 그 후생성에서 조선 총독부에 연락해서 어느 회사에서 몇 명이 필요해서 간다. 그러니까 알아서 협조를 해줘라. 이렇게 일본에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총독부는 그 탄광에 한 5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명? 그러면 500명을 이번에는 뭐 전라북도 어느 지역 여기에서 그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거기에 할당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500명을 모으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뿌리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몇 명씩, 3명씩, 뭐 10명씩 이렇게 모으면은 훨씬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대개 보면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뭐 어떤 군에서 뭐 100명, 80명, 어느 또 옆 군에서 또 뭐 1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개 노무자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집 관할선을 하더라도 이 총독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총독부 본부에서 도에 할당하고 도에서 군에 할당하고 군에서는 면에 할당하고 그러면 면에서 이제 면의 그 노무계가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 탄광회사 직원하고 같이 가서 가면은 이제 사정을 알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느 집에 뭐 일할 만한 사람 남자가 있다 없다 이런 걸 아니까 그 집에 가서 야 일본에 가서 일할래 일해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광에 가서 일하는 거는 당시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안 갈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 대해서 가라고 이제 갖고 프레셔를 하죠. 압력을 넣습니다. 약간의 그런 좀 강권이라 그럴까 강하게 권하는 이런 건 있는데 뭐 납치하듯이 끌고 간 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노무동원 제도고요. 얼마나 외국으로 그러니까 조선 외부로 나갔느냐? 우리나라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게 71만, 일본 본토로 간 게 이 정도 되고요. 71만 또는 72만 이 정도 되고 사할린 쪽으로 이 남사할린으로 간 게 1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70만도 많은 숫자고 16,00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막 이동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보국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일하는 건데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가는 것도 있고
북부 지방에 아무래도 그게 많았습니다. 광산도 있고 공사장도 많고. 그다음에 그냥 같은 지역 내에서 도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있어요. 각 전라북도 내에 있는 어떤 작업장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켜요. 이렇게 동원된 사람 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건 가서 잠깐 일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이렇게 일본으로 간 사람들 주로 이제 후쿠오카의 탄광이라든가 오사카의 공장이라든가 또는 이 홋카이도의 탄광이라든가 여기 탄광은 이 홋카이도랑 이 후쿠오카라 큐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간 사람들이 또 사할린의 탄광으로 간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 노무동원된 사람들이다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로 이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무슨 일하러 여기서는 그러니까 탄광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군 기지공사. 그 대표적인 게 남태평양에 이제 과달카날이라고 하는 솔로몬 제도의 섬이 있는데 거기에 비행장을 만들어요. 뭐 한 3,000명인가를 투입해서 비행장을 만들었는데 비행장 만들자마자 미군이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미 해병대가 거기를 점령합니다. 물론 점령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이러는데 이런 군 기지공사에 가게 되고 또 포로감시원 이런 걸로도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동남아로 간 사람들이 한 36,000명 정도 되고 이 남태평양에 있는 섬, 뭐 괌, 또 이 뭐 미크로네시아, 그다음에 팔라우 이런 섬으로 간 사람들이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사탕수수 농장에 간 사람들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군기지공사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000명이라고 해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서 죽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 동남아라든가 이쪽에 간 사람들은 폭격을 맞아서 일본이 패전할 때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못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 요쪽에서는 꽤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실상인데 이게 좀 전에 봤습니다마는 일본 기업이 요청하고 일본 정부가 총독부에 의뢰하고 그래서 총독부가 정책적으로 인원을 파악해서 동원한 게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노무동원에 의해서. 동원이라는 게 어떤 주체가 있잖아요. 데려가는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총독부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39년부터 해서 45년까지 한 72만 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일본으로 간 사람들. 그런데 일반 도항자가 있어요. 일본으로 간. 이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어때요? 더 많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뭔가 끌려갔다고 하는데, 이거 총독부가 모집, 관할선 또는 뭐 아니면 나중에 징용, 요 44년도에는 징용까지 들어가서 9월부터 뭔가 약간 가라고 막 압박을 해서 데려간 사람들인데, 일본은 마지못해 끌려간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로 일본으로 가요. 그럼 이건 뭘까? 사실은 이 두 개가 크게 안 달라요. 크게 안 다른 겁니다. 다만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광 이런 쪽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럼 탄광에 가서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탄광으로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가서는 도망가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렇게 가서는 그래서 어떤 작업장은 도망률이 40%가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 봐라. 간 사람들이 40%나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가기 싫어했겠느냐. 그래서 강제동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군대는 그 탈영하기 쉽지 않잖아요. 도망가기 쉽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강하게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40%가 도망갈 정도면은. 일반 작업장이 있고 작업장이 나와가지고 기숙사에 가고 그러니까 숙소죠, 숙소에 가서 한밭집이라 그러나요? 거기서 자고 다시 일하러 가고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 도망가는 이런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통제가 심하지 않았다 하는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제 말에 일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대거 가는데 이거는 일본에서는 계속 이때 남자들을 군으로 징집합니다. 일본군이 이 중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 한 200만 명이 죽었고요.
나중에 그 45년도 당시에 한 500만 명이었어요. 일본 군이. 일본 본토에 있는 사람, 뭐, 어딥니까? 관동군, 또 중국, 또 동남아, 이게 다 합쳐가지고 한 500만 명 정도가 그 일본군이 있었는데 계속 남자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남자들을. 일본 내에서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일자리가 막, 그러니까 일자리는 넘치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을 막 데려가니까 이때부터는 통제를 안 해요. 강력하게 통제를. 그 전에는 30 몇 년까지는 도항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본에 갈 수는 없어요. 일본에 그냥 가는 건 안 되고 일본의 어떤 기업에서 초청을 해야만 간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했었는데 단속이 느슨해진 거예요. 이제 단속이 느슨해지니까 일본으로 이렇게 대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갔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사실상 크게 엄밀하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항자는 어쨌든 이 둘을 합친 게 도항자고요. 보면은 39년부터 45년까지 230만 명이 모두 일본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돌아왔으면은 거의 이만큼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볼까요? 39년도에 보면은 39년도에 96만 명이에요.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늘어났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이해야 되겠죠. 저 사람들을 뺀 38년도 말의 숫자가 한 66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으니까 한 70만? 한 80만? 38년 말까지 80만 명이 있었고 120만 명이 늘었어요. 120만 명. 그런데 일본으로 간 사람은 240만이에요. 그러면 120만 명은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에 한번 가면 뭐 못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서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새 사람이 가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었어요. 이게 어쨌든 노무동원의 그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일 간의 문제가 된 게 이제 소위 징용배상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징용배상 소송인데 회사는 일본제철, 그러니까 그 왜 신일본제철이라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신일본제철이 신일본 죽음이라고 하는 회사로 바뀌었고 지금은 다시 이 회사가 또 분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신일본제철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71년도인가 그 회사들이 통합을 해가지고 일본에 아주 큰 철강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제철이라고 해서 역시 여러 제철 공장을 통합한 회사가 일본제철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 4명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원래 두 사람, 요 여운택 신천수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일본에서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두 사람을 더 규합을 했어요. 요 두 사람들을 더 모아서. 대개 23년에서 이 사람은 29년생까지도 돼 있는데 그러면 뒤에 보겠지만 한 14살에 갔다는 게 돼서 약간 14살에 갔나?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중에 요 두 사람은 일본에서 그 재판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뭐 자료를 낼 거 아니겠어요? 그 재판 기록이 있는데 일본 재판 기록이 공개가 되고 그 우리나라에서 영인본 출간을 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독립기념관에서 이 구술 증언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소송을 냈고 이 사람들의 그 대략적인 게 요 두 사람은 확실히 모집 광고를 보고 갔어요. 여운택 씨가 그랬나? 저 사람은 일본인 이발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발하러 일본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부터 요번에 일본 제철에서 모집하러 왔대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귀가 번쩍 해가지고 나 가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신천수라는 사람은 역시 평양에 무슨 음식점인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벽보를 봤어요. 벽보를 보고 모집 광고를 보고 간 겁니다. 여운택이라는 사람은 아까 보셨지만 저 잠깐 다시 보시면 여기 이분은 좀 체격이 커요. 이 사람은 체격이 작아요. 여운택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제철소인데 키가 작으면은 안 데려갈까봐 그 이발소에
이바라로는 어떤 일본인 교장한테서 그 추천서 비슷한 걸 받아요. 근데 추천서를 뭐 정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명함에 뭐 그렇게 메모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일본인 어떤 교장이 아, 요 사람 똑똑하고 뭐 이러니까 일을 쓰시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내는 겁니다. 하고 내는데 이 신천수라는 사람은 그래도 보통학교 4년제 보통학교를 나왔고 이 사람은 학교를 뭐 제대로 다닌 사람이 아닌데 원래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왜 평양에서 일본인 이발소에서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상점에서 일을 하면서 일본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쉽게 배우는 사람 있잖아요, 언어를. 그래서 뽑혔어요. 이 사람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키가 작아서 안 뽑힐까봐 뭐 명함까지 받아가서 그 명함까지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3년도에 갔고요. 똑같이 갔어요. 이 사람은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이 움직인 게 있습니다. 서로 알아요. 이 사람은 41년도에 갔고 43년도에 갔고 이 사람은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제철소가 여러 곳이 있는데 오사카 제철소에 갔고 가마이시 제철소라는 곳에 갔고 가마이시는 약간 도쿄보다도 저 북쪽 그러니까 뭐 센다이치바인가 어디 그쪽인 것 같더라고요. 야하타 제철소는 그 큐슈의 그 기타 큐슈 지역에 있는 제철소고요. 나중에 이 현원징용이라 그래서 오사카 제철소가 이제 징용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현원징용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미수금이 있어요. 못 받은 돈이. 이 못 받은 돈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 장부가 있어요.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인들이 물론 본토죠. 일본 본토에 있는 공장에서 이 사람들이 일단 돌려보내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줘야 될 거. 이거를 미불금이죠. 미불금을 다 조사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 이름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본 적이 어디고 미불금이 급료가 얼마다. 그리고 급료 말고 회사에 강제로 예금시킨 게 있어요. 예금시킨 게 얼마다 해가지고 여기다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46년도인가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불금 조사 자료에 이 사람들께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뭐 한 500엔 정도의 미불금이 그러니까 못 받은 돈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두 사람은 44년도에 일본 본토에 자꾸 폭격을 하니까 청진 제철소로 이 사람들을 옮겨요. 청진에 제철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옮기는데 45년 8월 15일에 해방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소련군이 이미 8월 10일인가부터 공격해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청진에서 막 전투가 벌어지고 이러니까 황급히 도망간 거예요. 황급히 도망가느라고 피난 가는 거죠. 피난 내려오느라고 돈이 남았어요. 못 받은 돈이 좀 남았고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거 다 받고 남은 게 받아야 될 못 받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50엔이 남아있는 걸로 급료가 40엔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8월 15일 해서 8월분 급여를 못 받은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정에서는 어떻게 증언하냐면 임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들은 강제 저축 후에 통장과 도장을 기숙사 사감이 보관을 했는데 어쨌든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 청진에서도 사감이 통장 도장을 갖고 있었고 안 줬다. 근데 안 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금이 좀 많았어요. 예금이 400엔. 그러니까 아까 일제 말기가 되면 아까 뭐 예를 들어서 1N이 한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지금 감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4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때는 인플레가 돼서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뭐 1,500, 뭐 2,000, 뭐 많으면 뭐 그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건 얼마 안 되는 돈이죠. 한 뭐 200~300만 원 되는 그런 돈입니다. 자, 제가 이걸 보고 아까 이 자료 있잖아요. 요 자료 이런 걸 보고 그런데 임금 전혀 못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거짓말 잘한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엉터리 판결을 합니다. 2012년과 2018년에 두 번에 걸쳐서. 2012년에 원래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2005년인가 몇 년도에 소를 제기해서 2007년 뭐 이렇게 막 소송 판결이 1심, 2심 나왔는데 모두 기각당했어요. 근데 2012년에 이 4인 재판부에서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따른 피해 문제는 65년에 청구권 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식민 지배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 그래서 배상하라. 당시는 신일본 제철인가 뭐 하는 회사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주심, 김능환, 재판장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 요 4명의 대법관이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이거는 판결을 다시 하라고 이제 그 고등법원에 내려보낸 거고요. 그럼 고등법원에서 이제 지급하라라고 배상 판결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신일본 주금인가 하는 회사에서 다시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려진 판결이 이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런데 이 김능환이라는 사람은 이 상고심 때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니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지. 자기가 무슨 내 건국하는 심정으로 일본을 응징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답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법원 배상 판결에는 논리가 쭉 있어요. 일본 법원에서 기각된 같은 재판인데 일본 법원에서 이루어졌던 그 판결은 배척한다.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의 신일철 주금이라고 하는 회사는 옛날에 일본 제철의 승계법인이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거죠. 이런 판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노무자로 일을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다. 아까 뭐 자기가 가고 싶어서 응모하고 뭐 열심히 호소까지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강제로 데려가 일을 시킨 반인도적 불법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런데 이런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피해를 청구권 협정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가 한국이 일본으로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이런 피해 배상 자금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청구협정에도 불구하고 노무노금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멸시효도 없다. 또 뭐 외교적 보호권 뭐 이런 것도 행사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들이 사실은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만 그 판결이 내려져 있어요. 그런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안 돼도 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볼까요? 2005년에 이 한일회담 관련된 문서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개를 하면서 그때 무슨 민관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때 이해찬 씨가 국무총리였고 문재인 씨가 민정수석이었어요. 민정수석으로서 요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 이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청구권 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불은 강제 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3억 달러 안에는 그래 강제 동원, 노무자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일을 한 게 있는데 이 피해 자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성격의 보상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본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나왔던 듯이 대법원 배상 판결 논리로 보면 이걸 뒤집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청구권 회담에서는 노무동원 피해 안 다뤘고 무상 3억 달러 청구권 자금에 안 들어있다. 이 노무동원 피해 배상 부분은 안 들어있으니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논리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대부분은 이렇게 자신들이 판결할 수 있다고 이런 논리로 세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만은 이게 막 변하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동원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았다. 말하자면 이제 그때는 그렇게 봤는데 이 2012년, 18년에 오면 못 받았다. 또 이렇게 봤던 겁니다. 청구권 회담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청구권 회담은 원래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뭐냐면 재산, 한일 간에 민간인 갑자기 해방이 되고 나니까 뭔가 재산,
채권 채무 관계가 다 얽혀 있던 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일본이 강제로 그냥 끊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한일 간의 재산, 채권 채무를 상호 조정하는 거, 이게 청구권 협정입니다. 청구권 회담이에요. 당시에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승국도 아니고 일본의 그냥 일부예요. 패전국이었던 일본의 한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요거를 재산과 채권 채무가 원래 얽혀 있는 게 갑자기 이게 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리해라. 그걸 정리하는 회담이 청구권 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만 요구하고 일본 정부도 또 같은 입장에서 청구권 교섭을 한 거고 65년에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청구권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럼 뭘 못 다뤘느냐? 식민 지배의 고통에 대한 뭐 손해배상 이런 거는 못 다뤘죠. 당연히 못 다뤘습니다. 회담에서는 징용 피해 보상 이런 걸 논의를 했는데 뭐 징용 피해가 얼마니까 이걸 보상한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그냥 다 뭉뚱그려 갖고 3억 달러 이렇게 이제 막말로 퉁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징용 피해가 얼마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보상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냥 청구권 협정은 재산과 채권 채무 관계를 조정한 거, 정리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고통, 손해배상 이런 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구권 협정의 협정문이에요. 협정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요 4조 A에 규정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재산,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한일 상호 간의 재산, 채권, 채무 관계. 요거를 포함하여 이 청구권 문제,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은 재산, 채권, 채무 관계의 정리, 요거를 협의를 해서 요거를 정리한 거지만 그런데 한일 양국 간에 무슨 새로, 그러니까 이걸 외에 다른 청구권 이런 것도 다 해결된 것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향후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향후 뭐 받을 게 있다. 이거 내놔라라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해결된 청구권에는 샌프란시스코 이 범주 아까 재산, 채권, 채무 그 관계 정리한 거 그거를 벗어나는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징용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 그런데 청구권 협정문에는 이거를 포함해서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청구권 협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은 협정을 거슬러서 협정을 부정하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협정은 국제 조약이잖아요. 이 조약은 국회에서 비준을 했고 법하고 똑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뭐 법학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협정, 국가 간 협정, 조약 국내에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법이에요. 청구권 협정이. 그럼 법대로 판결을 해야지. 이걸 임의로 부정하는 거예요. 청구권 협정 부정하고. 그러면 차라리 이랬어야죠.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 폐기해라. 청구권 협정 폐기하라고 국가에 공고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냥 임의로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된 것은 뭐 재산, 채권, 채무뿐이고 징용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 뭐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의 판결이 내려져서 한일 관계가 위기에 이제 갔는데 이 책이 나온 시점이 아주 공교로워서 왜 2018년도에 그 징용배상 판결 나오고 나서 바로 2019년 들어와서는 일본 신일철 죽음의 국내 합작사 주식이 압류가 됐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야 이거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은 이거 협의하게 돼 있다. 협의하자 하니까 우리나라가 거부했어요. 그다음에 제3국 위원 포함 중재위원회를 열자 일본이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가 그때 문재인 정부가 또 거부했어요. 2019년도에. 그래놓고 우리나라에서 내놓은 안이 이른바 문희상안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한일 기업이 공동기금을 내서 배상을 내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니 일본 기업이 이걸 왜 내야 되느냐. 청구권 협정이 명백히 있는데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일본에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한 거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거. 반도체 세계품 수출 규제 조치 해서 수출 허가 절차를 원래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동안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대를 받았던 거를 면제했던 것을 백지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국 너네 이제 똑같이 심사받아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 이게 7월 달 언젠가에 이제 그 얘기고 조국이 이제 이때 뭐 죽창가 자기 페이스북인지 뭐 여기에 죽창을 들 때다 하고서 뭐 이거 이런 노래를 올리고 그다음에 수많은 이제 뭐 조만대장경이라 그러잖아요. 조국 페이스북에 보면은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쪽 비판할 수 있는 글들이 다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때 엄청나게 이제 쏟아낸 거죠. 그리고 이때 뭐 이런 식으로 소녀성 앞에서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 이런 식으로 뭐 하고 그래서 그 할인점에 가면 일본 맥주가 일제히 사라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뮤니클로 명동점 아주 크게 있었는데 문 닫았어요. 결국 문 닫았습니다. 뭐 뮤니클로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거는 일본에 가서 또 이 짓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치하고 히틀러하고 똑같아요. 아베가. 그리고 이제 이게 독일에서는 이거 드는 거 완전 금기잖아요. 근데 이걸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내서 걸고 일본에서 행진하고 중국에서 만약 저런 일을 했다면 맞아 죽었겠죠. 중국에서는. 근데 어쨌든 일본은 뭐 내버려 둔 거죠. 이런 걸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책이 나왔어요. 반일 종축주의가. 근데 첫 반응은 완전 침묵이에요. 7월 한 달간 학계와 언론 완전히 침묵을 했고요. 한 달쯤 지나서 조국이 글을 올렸어요. 원래 한국일보의 어떤 기자가 글을 썼고 조국이 페이스북에 이런 사람들은 부역 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에 모르겠다. 이들이 이런 구역질을 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구역질을 하는 책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게 8월 5일인데 이때까지 책이 한 24,000부 정도 팔렸었는데 조국 씨가 선전을 해주는 바람에 그때 막 방송도 나오고 막 이래서 일약 10만 부가 팔렸어요. 8월 말까지. 어쨌든 이랬는데 7월 한 달 동안은 신문, 토요일마다 북섹션 있잖아요. 안 다뤄줘요. 거기서도. 안 다뤄줍니다. 좌파는 언급해서 비판하면 언급하는 거고 그러면 알려지게 할 수 없다 이거고 우파는 잘 몰라요. 모르고 또 괜히 지지하는 말 했다가 공격받을까 봐.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다수는 침묵하는데 일부 언론인, 동아일보의 김순덕 씨랑 중앙일보의 이현상 논설위원이 읽고 나서 이야기하자. 이제 이런 정도로 글을 썼어요. 글을 썼고 조선일보는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일부 학자가 동조하고 공감을 했어요. 부산대에 정치학하는 이철순 교수랑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유석춘 교수. 이분은 이제 우리가 북콘서트를 부산에서 할 때 출연해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줬고 수업 때 한 거죠. 수업 때 했는데 이후에 엄청난 공격을 당합니다. 이건 부산대에서 학교에 이런 현수막이 막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뭐 민족 정회는 정외과예요. 민족 정회는 이철순 교수의 역사 인식에 결단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국립부산대의 친일파가 웬 말이냐 하면서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부산대 정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해서 엄청 시달렸어요. 이 이철순 교수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유석춘 교수는 이 백은종이라고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깡패죠, 깡패. 연구실에 난입해가지고 이제 너 가자 이놈아, 가자 이놈아 하면서 이제 뭐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도 이제 연세대학교에 그 유석춘을 사과하라, 뭐 유석춘을 파면하라 해가지고 뭐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지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 유석춘을 옹호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친일 망언 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 친일 발언을 하면은 처벌하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우익이나 중도는 저는 뭐 비겁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현안인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이 현안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그래요. 조선일보가. 아무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달에 가서 뭐 정리해가지고 뭐 쟁점별로 정리해서 뭐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얘기한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좌익은 저는 뭐 표현이 좀 심한데 사악한 떼거리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역사 홍위병이라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불렀는데 어떤 일부 학자들이 있어요. 되게 이런 문제에 나서는 학자들이 있고 민족문제연구소, 그다음에 정의기억연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바꾼 거죠. 정의기억, 윤미향이 있던 곳, 그다음에 강제동원 연구회 이런 수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언론노조가 또 있어요. 언론노조, MBC, SBS 뭐 이런 데서 비난, 아까 말씀드린 조국도 비난하고 비난. 그다음에 좌익 폭력배들은 또 와서 폭행도 합니다. 역사학계의 본진, 한국 국사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해요. 이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하니까, 이쪽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냥 모르겠다, 내가 관여 안 한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조국식 있었고, 송옥은 씨라고 나름 유명한 사회학자 아닌가요? 신용화 교수가 있고 송옥은, 이 사람은 이홍훈 교수에 대해서 한국사학자 카이텐이라고 불렀어요. 카이텐이 회천인데 하늘로 돌아간다 하는 건데 유인어뢰예요. 유인어뢰정. 그러니까 가미까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비행기가 하듯이 사람이 타고 조종해서 미군 군함을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파하면 그 사람도 죽고 이제 뭐 미군 배가 폭파하고 그런 건데, 이 한국사학자 카이텐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일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가미까지 특공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했고, 허수열이라고 사람은 같은 경제사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경제 통계는 모두 엉터리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철우 씨는 저랑 나이가 같은 세대인데 이 윤석열 씨하고 뭐 50년 친구라든가 뭐 이렇습니다. 서울법대 나오고 이제 그 연대, 지금은 연대, 한때 성대 거쳐서 연대 법대 교수로 있는 사람인데 저희랑 같이 책도 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선동 가득한 책이 해괴한 책이다. 저자들 스스로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한국일보에 크게 기고를 하면서 비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미향 씨의 반응도 있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이 윤미향 대표님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하고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이러니까 윤미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고민이 깊습니다. 유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명예훼손죄 걸고 판매 금지하면은 이게 막 시끄러워지잖아요. 시끄러워지면 책이 오히려 더 팔린다. 그리고 이길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안 했어요. 여기서는 저희한테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사카 유지라든가 이런 식의 여러 사람들이 책들을 계속 비판서를 냈고요. 이거는 뭐냐면 파주도서관인데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본도서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 책을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서 반대 입장의 책들을. 제가 뭐 책벌레도 아니고 도서관에서 산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서 수십 년 도서관 다니면서 책에다가 이 책은 문제가 있는 책입니다 라고 스티커 붙여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소송 걸었습니다. 저희가 소송 걸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주도서관. 자기들끼리 또 심포지움도 많이 했어요. 뭐 역사 부정을 논박한다. 민족문제연구소. 한일 뉴라이트의 역사 부정을 검증한다. 하면서 뭐 심포지움 하면 우리랑 불러서 이렇게 논전을 벌여야 되는데 안 합니다. 안 하고 자기들끼리. 언론노조 비방해요. 뉴스에서 피해자 증언과 문건은 외면한 채 강제동원이 아니야. SBS 전용 뉴스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MBC 스트레이트. 여기서도 주진우, 김희성 이런 자들이 이제 뭐 이상한 나이가 사진도 이상하게 뽑아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과격한 편은 아니어서 저는 안 나오고 두 명이 좀 이렇게 센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옆에 양옆에 이영훈 교수, 그다음에 이의원이라고
노무동원 문제 썼고, 그 다음에 정한기 박사라고 해서 병력동원 문제 그걸 썼고, 그렇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더 웃긴다보다도 어이가 없는 거는 이제 역사 부정죄라는 거를 만들어서 처벌하겠다고 막 이랬어요. 양향자 씨라고 해서 최근에 왜 좀 유명해진 사람 있죠. 검수완박 반대해서. 이 사람은 가짜 위안부가 가짜다, 뭐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서 역사 왜곡이고 그러면 7년 이하 징역 때린다 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양기대라고 광명시 쪽에 그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은 한 사람인데, 또 위안부 진상규명 및 부정혐의 처벌법 또 발의했습니다. 물론 이런 법 계속 만들어요. 계속 내요. 냈다가 뭐 폐기 끝나서 폐기되고 나면 또 내고 이런 식이에요. 이랬더니 이 국힘당의 당시 미통당 미래통합당의 전주의 국회의원도 좀 정신 나갔어요. 그래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뭐 보호 뭐 지원 이런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을 개정을 하자 이러면서 그 위안부를 뭐 왜곡하면은 역시 처벌하는 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쓰면 괜찮은데, 논문 쓰는 거는 괜찮은데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런 강연을 하거나 이러면은 처벌하는 걸로 그런 법을 냈었어요. 법안을. 그랬다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이 법안은 철회했습니다. 이 소설가 조정래도 처벌해야 된다고, 이런 역사 부정죄 이런 거 만들어서 처벌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좌익 폭력배들이 낙성대 경제연구소 앞에 와서, 여기가 이제 여기 낙성대 경제연구소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시위하고 책 불태운다, 책 파묻는다, 뭐 하는 퍼포먼스 하고 이랬던 거고요. 어쨌든 7월, 8월 상당히 반일의 광기 이런 게 있었고, 저희가 비판에 대한 반론 묶어가지고 다시 책으로 냈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 이 반일 종족주의 책 나오고 나서 온 것은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써서 유명해진 말이지만 역시 반지성주의다. 예. 새 연구나 새 주장이 나오면 그거를 한번 들어보고 뭐 적절하게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힘으로 억압해요. 매스컴에서 막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스트레이트, 뉴스 막 그 폭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공격하는 게. 그 다음에 실제로 폭력배들이 옵니다.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뭐 부질러 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역사부정처벌법, 뭐 이런 법도 만들려고 하고. 반지성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성과가 있다. 그러니까 반일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하늘이 도운 건데, 예를 들어 윤미향하고 이용수 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내부에 그 파탄이 난 거,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반일주의가 지금 무너지는, 균열이 간 거, 무너졌다고 할 수는 없고 균열이 가 있는 거, 뭐 이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일본사의 과거사 문제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지금 그나마 뭐 위안부 문제는 어쨌든 뭐 뒤늦게 제기가 돼서 일본에서 2차례 뭐 기금도 만들고 했잖아요. 사과도 여러 차례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다 일단락이 된 겁니다. 없다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과의 협력 추구해야죠. 원래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그 친일이 어때서 이렇게 붙일까? 또는 친일이 애국이다 뭐 이렇게 붙이려고 하다가 그냥 점잖게 중립으로 가자 해서 반일종족주의 타파 이랬는데, 일본과 협력해야죠. 미국이 제일 우방이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가야죠. 일본하고 관계 악화시켜갖고 우리나라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1965년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해코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